미국 일리노이주 버밀리언 카운티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인 조지타운에서 제시카라는 소녀가 사라진 것은 1993년 9월 20일. 그날 제시카는 새 자전거를 타고 외출했는데 그녀가 나가고 30분 뒤 그녀의 언니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디에도 동생은 보이지 않았고 새 자전거를 놔두고 갔을 리도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경찰 인력과 더불어 이웃들이 제시카를 찾아 나섰고 11월 8일에 인근에 있는 페리스빌의 옥수수 밭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농부에 의해 발견된 제시카는 기계에 휘말려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 때문에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자전거가 발견된 장소나 사건 현장에는 어떠한 증거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녀를 살해한 것인지를 떠나 그녀의 죽음이 타살인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옥수수밭 인근에서 벤을 몰고 다니는 수상한 남자를 보았다는 목격 증언도 있었지만 현장에는 감시 카메라도 없었기에 더 이상 수사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무렵인 1994년 10월 22일, 조지타운에 사는 두 소녀가 수상한 남자를 봤다며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그녀들의 말에 따르면 벤을 타고 있던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치근거렸다고 합니다. 남자의 신원은 신고했던 소녀들이 번호판을 기억했기에 금방 밝혀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리 홀. 훗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일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중 하나로 거론될 인물이었죠. 원래 연쇄살인범은 자신의 범죄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미국처럼 땅이 넓은 곳은 피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히 몇 명을 살해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당국은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범인의 동선과 자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수를 추정해야 하죠. 게다가 머리가 좋은 범인의 경우 자백의 진실과 거짓을 섞어 수사에 혼선을 주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에 특히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과거에는 정확한 피해자의 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레리의 경우도 나중에 자백을 철회하긴 했지만 신문 당시 자신이 39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당국은 그가 40에서 50명에 달하는 젊은 여성의 죽음과 실종에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도 했죠. 레리는 1962년 12월 11일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그는 태어난 뒤 며칠을 인큐베이터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 관리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교회 뒤편에 있는 무덤을 관리하며 자랐는데 IQ가 85였기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던 그의 청소년기는 방화, 강도를 비롯해 여러 경미한 범죄의 연속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자리를 가지긴 했지만 곧 그만두었던 그는 역사적 재현을 위해 중서부를 돌아다니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미국 독립혁명과 남북전쟁에 푹 빠져있던 그는 10대 소녀들을 납치한 뒤 범하고 살해하는 계획을 역사적 재현이라 불렀습니다. 1993년 4월 6일 메리언, 94년 3월 30일 가스시티, 94년 5월 29일 페리스빌, 94년 7월 24일 로건즈 포트 등 그는 인디애나주 여러 지역에서 소녀들을 스토킹하다 주의를 받거나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1994년 10월 22일에는 일리노이주 조지타운에서 두 소녀에게 추궁거리다가 신고를 받았던 레리. 당시 그가 타고 있던 벤의 번호판을 소녀들이 기억했기에 그해 11월 2일에 경찰은 레리의 집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우편을 보냈죠. 사건을 맡은 형사는 그가 벤을 타고 다녔다는 것 때문에 제시카의 사건이 그와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레리가 전에도 다른 소녀들을 따라다니며 말을 걸다 체포됐고 당시 그의 차에서 칼, 마스크, 밧줄을 비롯해 트리샤라는 여성의 실종 전단이 발견됐다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경찰서로 출두한 레리에게 형사는 우선 조지타운에서 두 소녀에게 말을 걸었는지 물어보았고 잠시 후 본론으로 들어가 제시카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형사는 제시카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는 순간 움찔하긴 했지만 고개를 저으며 본 적 없다고 주장했죠. 형사는 레리를 의심하며 신문을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울먹였고 그의 상태가 불안해 보이자 형사는 결국 신문을 끝내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신문 중 심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레리는 분명 의심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FBI까지 수사에 참여하며 11월 15일에 그는 다시 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신문 끝에 그는 범인만 알 수 있던 세부 사항을 자백, 그해 12월에 제시카의 납치만 인정하며 검찰에게 기소됐습니다. 그는 중간에 제시카와 트리샤를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하기도 했지만 얼마 안가 자백을 철회했고 1995년 6월에 재판부는 그에게 납치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유죄를 선고했죠. 그를 우선 가둬둔 뒤 다른 증거들을 찾아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의심받고 있다며 수감 중 항소했죠. 이대로 가다간 법원이 그의 항소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 FBI는 마약과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제임스라는 남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인격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그에게 레리와 같은 감옥으로 보내줄 테니 그와 친분을 쌓아 피해자의 정보와 유기 장소를 알아내면 감형해준다는 제안이었죠. 제임스는 레리 같은 부류를 매우 혐오했지만 감형을 위해 FBI의 제안을 수락했고 감옥에서 그를 만난 뒤 도움을 주는 척하며 친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제임스에게 마음을 열었던 레리는 그에게 몇몇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트리샤를 살해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제 결정적인 물증이 될 만한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임스는 어느 날 레리가 중서부 지도에 붉은 점과 이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레리는 곧바로 지도를 가렸지만 제임스는 그것이 그의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 확신했죠. 그 지도가 FBI에게 보여줄 증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그는 레리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이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죠.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 그가 FBI와 협력 관계였다는 것은 극소수만 아는 극비였기에 간수들은 지도를 빼앗으라며 소란 피우는 그를 독방에 2주 동안 감금한 것입니다. 제임스는 독방에 있는 동안 필사적으로 레리가 그렸던 지도를 기억해내려고 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지도를 먼저 빼돌린 뒤 폭로를 했어야 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후회했던 제임스. 그렇게 2주가 지나서야 FBI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는 이미 그가 말한 지도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임스가 레리에게 들었던 몇몇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로 인해 레리의 항소는 기각됐다고 합니다. 2022년 현재 그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노스캐롤라이나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39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끝내 그 자백을 철회했던 레리. 그가 지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